2024년 1월 28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틈틈이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세탁기 청소를 했습니다. 그게 드럼 세탁기인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곳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파이프에 물을 빼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돌린 모양을 잘 왼쪽으로 돌려서 그 안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어제 돈다방 미쓰리 원고를 준비하면서 깨끗해진 세탁기에 빨래 한번 해볼까 그러고 이제 빨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빨래가 돌아가는 동안 저는 원고를 작성했죠. 그리고는 이제 원고가 작성된 다음에 얼마나 남았나 그러고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세탁기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녹음하는 중간에 혹시 탈수가 돼서 이렇게 웅웅웅웅웅웅 소리가 들어갈까 봐. 그런데 세탁기를 보자마자 바닥에 세제물이 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깨끗해진 것을 다시 넣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잘 이렇게 잠궈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 잠근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세제물이 질질질질 흐르고 있었고, 더 오른쪽으로 틀자니 틀어지지도 않고, 왼쪽으로 바꿔서 열자니 물이 콸콸 쏟아지고, 그래서, 바닥에 바다처럼 쌓여있는 그 세제물을 다 빼고, 세제물이니까 걸레질하고 또 걸레질하고 끈끈하지 않을 정도로 또 걸레질을 하고 그리고 다시 세탁기를 돌리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세탁기와 싸운 다음에 완전히 뻗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다 작성해 두고도 제가 방송 녹음을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했어야 될 그 뉴욕 증시 금요일 뉴욕 증시 점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법적으로 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애드센스에 이제 세금 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데 세금 신고는 다시 했는데 유튜브 측에서 이제 서류를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서류 중에 이제 운전면허증이 있고 그리고 여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국가에서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운전면허증이 없으니까 그건 없고, 여권은 아직 제가 재발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 영문을 뽑아가지고 첨부를 했는데 계속 지금 빠꾸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꼭 여권이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지 좀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게 채널 이름이 돈다방 미쓰리 돼서 그런가 해가지고 그걸 다시 이은정으로 또 바꿨다가 하여튼 생쇼를 난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아무리 제가 이 유튜브로 개명 후 애드센스 변경 방법을 검색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제대로 이렇게 알려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제 개인적인 고민되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1월 26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다우지수가 0.16% 상승, S&P 500이 0.07% 하락, 나스닥이 0.36% 하락했고요. 자, 이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이유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예상에 부합하거나 예상보다 약한 수준으로 나와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근원입니다. 1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전년 대비 2.9% 상승했다. 자, 11월에는 3.2였는데, 그리고 예상치는 3.0이었는데, 전년 대비로는 11월보다 둔화됐고, 예상치보다도 둔화됐다. 어떤 지표가 1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개인 소비 지출은 둔화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1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어요.
11월에는 0.1% 상승했는데 11월보다 상승한 겁니다. 이 지표 이름은 뭡니까? 1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비 가격 지수를 보면 개인 소비 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둔화됐다. 그런데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상승했다. 자, 좋아요. 그리고 12월 개인 소비 지출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헤드라인은 뭐냐면 아까 근원은 변동폭이 큰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거라면 헤드라인은 그것까지 포함한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왔느냐? 2.6% 나왔고요. 11월과 동일했습니다. 전월 대비 11월에는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이 0.1% 감소했는데 12월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은 0.2% 상승했습니다. 자, 시장은요. 봐봐.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거 줄어들었잖아. 둔화됐지? 아, 미국 인플레이션 다시 크게 문제 안 생길 것 같아 라고 해석을 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문제는요. 제가 한 달 전에 그리고 2달 전에 이 개인 소비 지출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런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국민들이 마트 가서 물건을 산 다음에 계산할 때 나 저기 소비할 건데요. 이거 근원으로 소비하는 것처럼 결제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언뜻 보면 그럴듯하게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특히 개인 소비 지출이라 함은 미국 국민들이 지갑을 열어서 돈을 지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음식료와 에너지를 뺀 것이 뭔 상관입니까? 미국 국민들이 휘발유 안 넣어요? 안 먹고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막 상승해. 그래서 연준이 이거 금리 인상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두려움을 느낄까 봐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을 끄집어내서 봐봐 둔화됐지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숫자 노름일 뿐이고 여전히 미국 국민들은 지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출도 인플레이션 지표에 관련이 되는 건데 그 지출도 상당히 지금 강하다라고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는 뭐다? 말장난이고 숫자 장난이라고 몇 번 말씀드리죠. 자, 12월 달 소비도 연말 쇼핑 시즌 영향으로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는 0.5% 증가를 예상했는데 그리고 11월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4% 증가했는데 12월은 무려 0.7%씩이나 소비가 증가됐다. 왜요? 12월 달 주식시장이 겁나 좋았거든요. 자, 어닝 시즌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면 인텔 4분기 시장 예상을 윗돌았으나 2024년 1분기 이익과 매출 가이던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주가 하락했고요. KLA 이 종목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으로 하락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했으나 연간 가이던스가 기대 이상이어서 주가가 올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비자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미국 내 결제량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자, 4분기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 제가 4분기 어닝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분들께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따가 다시 나와요, 이 얘기가. 자, 1월달 FOMC 회의. 지금 연준은 5월에서 6월까지 금리 인하를 지금 미루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확률이 바뀌고 있고요. 대신에 25bp씩 4번 인하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47.4%, 5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바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을 보면은요. 우선 국내 증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8포인트 상승해서 247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약간 정강 후약이었죠. 2500포인트 사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번 주 NH투자증권에서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410에서 2530포인트로 보고 있고, 이번 주 안에 과연 2500포인트를 만회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건인데, 뭐 월말 효과,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주식시장이 쉬는 날이 없으니까 5일 시간 동안 뭐 한 번 정도는 뭐 장중이라도 2,500 찍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여전히 이제 박스권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증시 상승 요인으로는 미국 경제 지표 호조. 자, 미국 연착륙 가능해. 미국 연착륙 가능하니까 대한민국도 괜찮을 거야. 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기대한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면 대한민국 관련된 업종이나 이런 것들도 동반 상승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테슬라 보면은 쉽지가 않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하락 요인으로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후퇴 가능성인데 저는 지금 연준은 경제 지표를 어떻게든지 포장해서 미국의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작년 연말에 증시가 크게 좋았던 이유가 단순히 보이지 않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2024년 금리 인하 기대 가능. 무려 6번에서 7번. 그래서 첫 번째 금리를 3월에 인하.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뜬구름 잡듯이 증시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1월 달 들어와서 애플의 매수 의견이 매도로 바뀌고 고용 지표를 기타로 해서 이것저것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니까 증시가 갑자기 분위기가 세해졌었어요. 그러다가 1월 달에 발표된 12월 달 고용 지표 되게 예쁘게 포장이 됐었죠. 그러면서 아니야. 이거는 미국이 굳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고용 지표 보니까 고용 지표 괜찮았거든. 이렇게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를 허물어뜨리는 이런 실망감을 미국의 연착륙으로 예쁘게 포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미국이랑 다르죠. 그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S&P 500 지수가 지난주 목요일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하락해도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3대 지수가 혼자서로 마감했지만 S&P 500이 0.07%,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0.36% 이렇게 소폭 하락하는데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지금 윤석열이 형님 하면서 쫓아다니는 미국 그 날리면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형님 하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를 완전히 바이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왠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와 분리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제 점점 일명 윤석열 효과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떤 분야냐? 바로 한반도의 긴장감 고조죠. 대한민국은요. 지정학적인 위치로 경제, 외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만 무엇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 긴장 고조 이거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때는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냥 북한 쟤네는 그냥 저러는 거야. 놀고들 있네. 이씨. 쟤네 지금 미국 협박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서 장중에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주식시장이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하도 북한을 건드려 놓다 보니까 저 화살이 이쪽으로도 올 수 있다. 뭐 그런 긴장감 때문에, 그리고 자꾸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장중에 주식시장 장중에 미사일을 쏘거나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장중 변동성 커질 가능성 다분해졌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불안감이 형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한민국 신용등급 강등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윤석열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경기 부진하죠. 뭐 중국 경기 부진이야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같이 연동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과 더더욱 사이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문제가 커지고 있고, 여기 또 하나 대한민국의 국내 경기 부진입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이 배추값을 올리겠습니다. 뭐 이런 헛소리 했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설날이 눈앞에 있는데 배추값을 올리겠다, 이런 정신나간 소리가 앉아 있으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자꾸 나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목요일까지 S&P 500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최근 나오는 경제 지표 다 부진해요. 대부분 부진해요. 뭐 PMI 지표 같은 경우는 뭐 겨우 50 정도 된 건데 그거는 그냥 하찮고요. 자꾸 전문가들은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잘 나왔다라는 명분으로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를 3월 달에 인하하지 않을 거야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50% 이하로 떨어졌고요. 5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미쓰리는 3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경제지표 일정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면, 당장 내일 29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29일 1월 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는 봤죠. 지지난주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곤두박질 친 거. 지난주에 어디였죠? 리치몬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도 하락했습니다. 아마 이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도 좋진 않을 거예요. 지금 미국은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 1월 달에 발표된 12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를 가지고 경제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경제 지표는 지금 다 작살나고 있습니다. 자, 30일이 되면은요, 미국 시간으로 30일부터 31일까지 1월달 FOMC 회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31일 날은 ADP 민간 고용 지표, 1월달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1월달 시카고 연방은행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월 1일 목요일 날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 그다음에 ISM 제조업 PMI 지표 발표되고,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겠죠. 그리고 2월 2일 노동부의 1월달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12월 달은 21만 6천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8만 명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 달 고용지표도 예상치는 18만 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온 21만 명이었다라고 하면서 미국 고용이 경고하니 연착륙이 가능하니 난리부르스를 쳤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월 달 비농업 고용자 지수 18만 명 정도로 눈높이를 낮춰놨습니다. 자, 그리고 실업률은 조심스럽게 12월 달에 3.7에서 1월 달에 3.8로 0.1% 상승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예상도 사실 지난달에도 했었어요. 근데 지난달에도 실업률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 어닝 시즌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아마존, 베타 등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오픈됩니다. 자, 괜찮게 나올 거다. 괜찮게 나올 거다라기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2024년도는 어떨 것이냐 이거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금요일 뭐 인텔, 뭐 KLA,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이런 애들이 순이익 발표, 매출액 발표도 발표지만 2024년도 가이던스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테슬라 혹은 인텔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조금만 미스가 나거나 아니면은 가이던스, 2024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게 되면 엄청난 변동성을 보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변동성은 빠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눈높이를 낮춰놨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내놓는 가이던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그때 다를 수 있는데, 자, 이거는요, 제가 4분기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주 얘기했고요. 자, 금융주는 웬간하면 잘 나오는데, 이번에 4분기 금융주는 웬만하면 눈높이를 낮춰놨기 때문에 잘 나오긴 했는데, 문제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실적이 삐끗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금융주가 아니라 고금리의 이자 부담을 감당해야 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과연 이 기업들이 실적이 어떨까? 특히 4분기는 그렇다 치고 2024년도 연간 가이던스를 내놔야 되는데, 만약에 연준이 3분기 혹은 5월달 혹은 6월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2024년 2분기까지, 2분기까지는 이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 가이던스를 좋게 내놓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여러분보다 4분기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3월 달에 미쓰리는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1월 달 FOMC 회의에서 우리가 뭘 잘 봐야 되냐 하면은요. 3월 11일 종료 시점인 은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BTFP가 과연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됩니다. 이 BTFP가 뭐냐면 작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 출범한 금융사에 대출해주는 자금 조달 프로그램이에요. 작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져서 뉴욕 연방은행이 1년 동안 금융사에 대출을 해주자. 리먼 사태 같은 건 만들지 말자. 그래서 1년 동안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3월 11일 종료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거를 종료할지 아니면 불안하니까 연장할지 요거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서 미국 내에서 이런 금리, 이 고금리를 지금 이겨내고 있는 고금리를 뭐랄까요? 해결하는, 이거를 견뎌내는 미국의 어떤 생각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2,500포인트 아마 일주일 중에 한 번 정도는 갈 거예요. 왜냐하면 월말이니까 윈도우 디렉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절대 흥분하면 안 된다. 제가 아까 윤석열 효과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 올해 2024년 하방을 열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면 다시 환율이 들썩거릴 거고요. 환율 들썩거리면 외인들은 다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발을 뺄 거고요. 대한민국 기업 실적 좋지 않겠죠. 내수 좋지 않습니다. 중국과 사이 안 좋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거기에다가 중국 경제도 만만치 않고 미국은 대선이 있기 때문에 말장난을 열심히 치고 있지만 제가 열심히 매일매일 체크해주고 있는 경제지표 보면 미국이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자, 뒤통수 맞지 마시고 항상 리스크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은 하루 쉴 거고요. 그다음에 1월 30일 화요일 날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화요일 날 뵐게요. 고맙습니다.